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은 국가 채무 증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투자와 수출을 구축합니다. 크라우드아웃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세 번째로 장기간 남용은 외환 위기나 초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간 투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로로 민간 투자를 감소시킨대요.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가로 발행하기 전에 비해서 당연히 금리가 상승합니다. 자금 시장에서 정부가 자금을 수요하는 거잖아요. 자금을 당겨오는 거니까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정 지출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어디에 쓰여져? 결국은 노동력과 물자 구매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건비와 물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민간 투자의 기대 수익률도 하락합니다.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이 경합을 해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분에서 기업들이 조금 밀려납니다. 구축되는 거죠. 크라우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이 쓰여지는 과정에서도 이제 노동력과 물자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경합하면서 기업이 일부 구축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정 지출이 노동력과 물자 구매에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물건비가 상승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산성도 저하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출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유효 수요를 구성하는 국민소득에 대한 총수요를,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투자가 구축되고 수출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단기 부양 효과는 정보 지출 증가분보다는 작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 투자와 수출이 구축되는 부분만큼 상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제 단기 효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부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가 구축돼서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출도 구축돼서 수출이 줄어듭니다. 수입은 늘어납니다. 결국 정부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국민 생산물의 총수는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론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재정 지출은 투자 효율이 높은 부분에 쓰여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투자 효율은 투입 비용 대비 국민 경제 생산성 향상 효과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예산 편성 발표할 때 있죠. 이 예산을 쓰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고 저런 효과가 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효과 부분에만 관심을 돌립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져야 됩니까?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쓰는데 혹시 이 돈을 다른 데서 쓰게 되면 정부가 쓸 이 돈을 민간 기업이 쓰게 하면
국민경제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출은 투자율이 높은 부분에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그 지출 증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선순위가 낮아서 선정될 수 없던 사업 혹은 선심성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민간 지출보다 비효율적으로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재정지출 증가분 중에 근로자 지출을 겨냥한 시혜성 지출분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근로의욕까지 저상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투자율이 높은 민간 투자 중 일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축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국민경제에 한정된 자원, 국민경제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한정된 자원 중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투자 효율이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부문에 사용될 것입니다. 정책을 잘 폈다면 국민경제 생산성 향상의 기여도가 높은 곳에 쓰일 수 있었을 그런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같은 재원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유도했다면 국민경제 생산성은 더 많이 향상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투자율이 낮거나 마이너스 부분에 사용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기간 중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엄청난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집행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간 중에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기적은 대략 1990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영어로는요, Japan's Great Recess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연이어 시행된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얼마큼 누적됐냐면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는 일본 GDP의 240%, 2.4배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비율이 40% 조금 아래죠. 근데 일본은 무려 24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간 중에 일본이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대규모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대규모로 쓰게 되면 결국은 투자 효율이 낮거나 마이너스 부분에 그 자금을 쓰게 되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 대규모 재정 정책의 부작용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 것이 일본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게 된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고도의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기세로 일본은 고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가장 큰 이유는 환율 정책을 잘못 쓴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남용한 것입니다. 환율 정책의 잘못과 재정 정책의 잘못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한 겁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외환 위기나 초인플레이션이 초래됩니다. 참고로 외환 위기,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이했던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 있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 그 줬다 뺏는 건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늘어난 재정 지출은 더 늘리기는 쉬워도 도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포퓰리즘 재정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요. 계속 재정 정책 하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막 퍼줍니다. 퍼주게 되면 그거 국민들이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되죠. 그럼 물가가 상승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물가 상승만큼 그 국민들한테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죠? 실질치 기준으로 지출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 발행자에게 누적되죠.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국채 이자 부담분도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분만큼 재정 지출을 당연히 더 해야 되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것이 또다시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돼서 재정 지출 규모가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남용은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 학파의 대부죠. 통화주의자의 대부기도 하고요. 밀턴 프리드먼은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이렇게 얘기했죠. 인플레이션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저는 밀턴 프리던의 이 명언을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적어도 초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재정적 현상이다. 피스칼 피나미넌이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서슴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번 최근에 재정규모 확대를 볼까요?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재정규모가 2.9%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3.7%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죠.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증가합니까? 7.1% 점프하는 거죠. 2019년에는 올해는 전년 대비 무려 9.5%가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상회하는 재정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기정사실로 만든 상태에다가 덧붙여 집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크더라도 클수록 더욱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저하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해프게 돈을 쓴 정책은 사실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경고를 지어봤습니다. 양책은 불이하고, 이거 좋을 양자입니다. 좋을 양자. 어질 양자도 되죠. 좋을 양자이고, 책은 정책 책자고, 아니 불자, 쉬울 이자입니다. 양책 불이. 좋은 정책은 쉽지 않습니다. 이책불량. 쉬운 정책은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책은 대개의 경우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론, 반기업적 정책, 그 부작용을 현재 청년 세대의 미래 세금으로 덮어버리는 재정 정책,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가 끝까지 고수된다면 단기 성장률이 어떠하든 한국 경제는
박근혜 정부 때 잃어버린 4년보다 심각한 잃어버린 5년을 추가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